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81회.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국내 중량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웰터급까지는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위의 체급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토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임준배 이사님께서 얘기를 한번 안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니어 미들급과 미들급 국내 유명 선수들을 위주로 시대별로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끝날지 3부로 끝날지 4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WBC 심판위원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장원재 박사님도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혜윤 플로리로 함께 그 토크에 참여해 주셨던 구본정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대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강세철 선수가 1960년도에 동양 주니어 미들급의 초대 챔피언이셨죠. 당시에는 그 미들급이 이제 동양 타이틀이 있었고 처음 창설된 때가 1960년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전에 출전을 해서 강세철 그 선수가 그 첫 챔피언이 됐고 당시에는 OPBF가 아니라 OBF였습니다. 그 오리엔탈 복싱 페더레이션, 그래서 동양 복싱 연맹이었고 지금은 P가 퍼시픽이 붙어서 동양 태평양 복싱 연맹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초대 챔피언이 되면서 그 강세철 선수의 타이틀이 국내 복서로서는 첫 그 동양 타이틀이죠. 동양 최초의 동양 챔피언에 이제 오르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오래 방어는 못했어요. 타이틀은 두 번째 방어전에서 일찍 단명을 하셨고 강세철 선수가 27년생으로 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미 30대 중반, 지금도 노장의 나이지만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그 복서로 활동을 하셨다는 건 대단한 그 노익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세철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 1965년에 김기수 선수가 동양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을 하죠. 그때 가이주 후미오를 이제 일본에서 그 6라운드에 KO시키고 동양 챔피언이 됐고 그 후에 66년도에 세계 챔피언에 이제 6월에 오르게 되는데 3개월 전에 이 안산호 선수가 동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또 획득을 합니다. 그때 메조구치 선수인지를 이제 그 꺾고 이제 동양 챔피언에 오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필리핀 선수였는데? 일본 선수로 기억하고 필리핀 있습니다. 선수. 필리핀 선수. 아르곤이라고 주니어 미들 동양 타이틀. 동양 타이틀을 획득할 때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한선우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고 나서 그 김기수 선수는 이제 한 체급을 내려서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70년대까지 그런 케이스가 이어져서 동양 타이틀은 미들급을 보유하고 있고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사례가 뭐 유재두 선수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68년 5월에 김기수 선수가 산드로 마징기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고 나서 그해 일본 원정을 해서 그 미나미 히사오에게 타이틀을 풀게 됩니다. 타이틀을 풀고 2대 0 판정인 걸 보면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조금 억울한 판정이 아니었나 싶어서 69년 3월 1일 날 김기수 선수가 그 미나미 히사오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재전을 갖게 되는데 그때가 3.1절 50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륙에 성공하면서 동양 타이틀을 찾아오고 본인은 이제 명예롭게 은퇴를 이제 택하게 되는 그래서 OBF 타이틀은 그렇게 공석으로 남고 그 공석이 된 타이틀을 그 최성갑 선수가 그 타이틀을 결정전을 통해서 동양 챔피언이 되고 첫 방어전에서 이금택 선수에게 그 타이틀을 빼앗기죠. 그리고 이금택 선수가 70년 1월에 캐시어스 나이토에게 71년 1월에 그 타이틀을 빼앗기고 그 타이틀이 이제 71년 7월에 유재두 선수에게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재두 선수가 78년까지 그 타이틀을 이제 보유하게 되니까 미들급은 쭉 국내에 이제 남아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주니어 미들급을 잠깐 돌아보자면 이제 이한산호 선수가 그 타이틀을 빼앗긴 것이 메조구치군요. 그 기억이 좀 벤 흔들렸습니다. 아르곤이란 필리핀 선수를 KO로 이기고 예, 필리핀 선수에게 챔피언이 초대 됐었고. 챔피언 결정전이었어. 초대는 아니었죠. 초대가 아니고 예, 하여간 그것도 아마 챔피언 결정전이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조구치 선수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고 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수는 일본 타이틀을 뺏기고 계속 연패에 있을 때라서 좀 의외의 타이틀 그를 풀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따고 나서 그 가나자와 히데오 선수와 논 타이틀전을 갖게 되는데 가나자와 선수에게 3라운드 KO패를 해요. 그러면서 동양 타이틀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산호 선수가 다시 가나자와와 결정전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1라운드 KO패를 하죠. 그리고 가나자와 히데오 시대가 일본에서는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으로 열리게 되고 그 시대를 끝낸 선수가 이제 임재근 선수입니다. 75년도에 임재근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또 세계 타이틀까지 도전을 하고 또 주호 선수가 타이틀을 따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자세한 선수와 이런 얘기는 이제 임준배 위원님이 아무래도 과거의 쪽을 얘기를 많이 아시니까 좀 주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또 장 박사님도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먼저 풀어가시겠습니까? 일단 뭐 같이 가보면 일단 미들급부터 보면은 미들급은 뭐 지금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 헤비급 다음으로 항상 그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헤비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들급 챔피언이 그 최강자 같은 느낌. 해서 그 나라의 그 미들급의 그 1인자가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이제 6.25 그 동란이 있은 후에 이제 프로복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 정복수 씨나 그 또 그 누가 있나 조성구 씨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웰터급에서 미들급 사이에 그 시합을 많이 했고 이제 그 5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뭐 그러다가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그 강세철 선수가 나타나면서 미들급 이제 평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수 씨, 조성구 씨, 또 뭐 그 김진국 씨 뭐 이런 분들을 다 그 제압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년도에 그 러시메이언이라는 그 필리핀 선수를 이기고 우리나라로서 이제 59년 아닌가요? 6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기록에는 6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강세철 선수는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좀 관연한 나이에 그 동양 타이틀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기수 선수와의 논 타이틀에서도 지고 그 다음에 같은 해 이제 그 태국 선수인가요? 필리핀 선수인가요? 태국의 원정을 가서 KO로 지면서 이제 타이틀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냥 그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나? 뭐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되게 이제 긴 줄기를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 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뭐 직접 저희가 60년대 복싱을 네, 보진 우선, 못했기 때문에 강세철 선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강세철 같아요. 선수의 시합은 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그 단조롭죠. 단조로운데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시고 그 허버트 강의 아버님으로 뭐 후에는 더 유명해졌고 또 그 당시에 그 탑스타였던 도모 배우와 그 연문을 뿌려가지고 그 연예난에도 많이 올려내리고 그 당시 3년간 동거했다고 알려져 뭐 있습니다. 동거까지는 뭐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그 미남이라 남자답게 생기시고 그러니까 떡대가 좋으세요. 저는 그 강세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권투위원회 제가 근무할 때 2006년도에 많이 오셨어요. 권투위원회 사무실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씩을 들리셔서 뭐 쉬었다도 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2007년도인가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80이 넘으신 연세였는데도 일단 어깨가 떡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마주서면 할아버지인데도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도 할아버지 돼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분이 평안북도 강갱가 출생이시고 예. 네, 6.25 때 이제 예. 와서 정착한 데가 목포죠. 그래서
목포에서 처음 복싱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DJ맨으로 알려진 권노갑 그분하고 같은 체육관에 다녔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권노갑 선생 증언이 그랬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강세철 권노갑은 체육관 동기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임준배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들급 타이틀이라는 게 한국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 동양 미들급 챔피언은 동양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허버트 강세철 선수는 뭐 송방헌, 정복수 이런 분들을 다 차례차례 꺾으면서 말하자면은 그 뭐랄까 이 주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조성구 선수라든지 그 소위 일제 시대부터 활약을 했고 그 6.25 이후에 그 이제 인기를 얻었던 그 중량급 선수들을 다 차례대로 이제 도장 깨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했죠. 대관식을 한 거니까 대수로는 5대 챔피언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 미들급 챔피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기록을 보니까 59년도에 그 서울에서 태국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그 판정이 태국 선수 판정패로 나오고 강세철 판정승으로 나오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유엔군 주둔군으로 태국 군인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태국 군인들이 집단 항의하는 바람에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기사도 제가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 화면을 보면 뭐 그 강세철 선수라든지 조성구, 정복수 이런 선수들이 주로 서울운동장 그 특설링인데 그게 농구장인가요? 그 배구장. 거기가 뭐 입추의 여지없이 차가지고 저도 거기서 시합을 했습니다. 84년도 그때. 그렇죠. 그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저 아마 복싱은 했었죠. 그 거기서. 뒤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배구장도 있었고 테니스장도 있었고 테니스장에서도 했었고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강세철 선수는 그 우리나라 지금 저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전후 약간 그 군능이 활거하던 그 미들급 그러니까 웰타 이상의 체급을 일단 그 평정한 그런 스타일이었고 사실 뭐 동양 챔피언은 제위 기간이 짧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동양 챔피언이었다는데 이제 그 상징성이 어떤 있죠. 상징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중량급을 논할 때 어떤 계보의 출발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 조성구, 송방현, 그다음에 정복수. 이렇게를 이제 그 소위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 조선의 피를 가진 그 중량급의 그 3대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에 이제 전후에 어떤 그 현대 복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말 체급도 정확하게 하고 어떤 룰도 아주 그 어느 정도 그 룰이 굉장히 룰에 따라 정확하게 뭐 퀸즈베리 룰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뭐 체급에 뭐 그런 그 개념이 없었는데 나름 체급 정리도 되고 체급 그 또 지키면서 시합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대 복싱으로 들어오는 그 초입의 이제 그 어떤 미들급 그 대표 주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급은 정해놨지만 보면 웰터도 뛰고 미들도 뛰고 뭐 라이트도 뛰고 라이트급도 가고 근데 강세철 그 선수께서도 보면 일본 타이틀에 도전한 기록도 있어요. 일본 웰터급 타이틀, 일본 미들급 타이틀 물론 다 이제 판정으로 지고 그런 기록인데 동양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 되기 전에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국적이 달라도 뭐 타이틀 매치가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복수 대 강세철 경기도 한국 웰터급 타이틀 매치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었습니다. 정복수 씨는 그때는 벌써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경기도 강세철 선수 증언에 의하면 강세철 선수 본인이 이긴 경기인데 예우 차원의 판정이 있었다. 예전에 주간 스포츠에 피해 젖은 철권이라는 한국 스포츠 그 역사 기록 다큐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 쭉 그 계보가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 스포츠 그 제가 옛날에 봤던 게 그게 시리즈로 이제 매주 연재가 되는데 그걸 좀 스크랩 해놨으면 아마 그 옛날 얘기하기에 자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랬죠. 그 당시 스포츠 동화 주간 스포츠는 한문이 섞어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 김영기 씨가 그때 그 썼었나요, 그걸? 많이 썼죠. 뭐 김영기 씨도 썼던 기억이 있고 했는데 고두현 뭐 하여간 그 저희 윗선배들 그
3, 40년대, 4, 50년대 복싱을 보던 분들이 그 증언으로 썼던 거라 지금 나왔으면 우리나라 그 한국 복싱사에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로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세철 선수에 대한 증언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명동을 주로 근거지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명동에 나가면 당대의 그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경기 스타일도 한 방으로 해결하는 타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단순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그 거의 원펀치에 그냥 상대방을 상대가 그냥 쓰러뜨리는. 쭉쭉 뻗어버리는. 구본정 씨는 네. 6, 70년대는 조금 하실 말씀,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강세철 선수는 이제 그렇게 됐고, 사실 이제 미들 주니어미들의 어떤 경계를 따지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이제 나타난 스타가 이한산호 씨였죠. 김기수 씨라고 봐야죠 일단. 뭐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김기수 씨가 그래도 먼저 이제 이름을 더 알리고 뭐 아마추어 출신으로 승승장구를 근데 하면서 이제 프로 데뷔를 이한산호 씨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도 동양 타이틀도 먼저 차지했고요. 김기수 뭐 선수가. 네, 그렇죠. 그래서 김기수 선수는 근데 너무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한선호 씨를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선수는 60년도에 데뷔를 했죠. 데뷔를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강세철 선수와는 틀리게 아주 좀 그 슬림한 스타일, 미남의 아주 그 늘씬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스타일이고 테크니션 아웃복서. 역시 아들이 복서라는 면에서는 똑같네요. 예, 하지만 이제 아들의 존재는 사실 저 강세철 씨 쪽이 훨씬 강했고, 허버트 이단호보다는 예. 강세철, 예. 허버트 강이 더 강렬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한산호 씨는 60년도에 데뷔해서 뭐 주로 국내 시합, 그다음에 이제 한일전을 하다가 65년도에 강세철 선수를 이기는 게 이제 출세 시합이 됐죠. 그리고 66년도에 이제 동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차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일본 가서 원정을 논타이틀로 갔다가 2연패를 당하고, 동양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일 때 국내 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해서 또 그 지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뭐 68년도에는 또 그 한참 그때 이제 막 치고 올라오던 후에 동양 챔피언이 된 최성급 선수에게도 패하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69년도에 그 동양 타이틀 상실하고, 그 최성갑 선수에게 진 게 미들급 타이틀잖아요. 그게 미들급 타이틀. 국내 미들급 타이틀. 그리고 이제 71년도에 또 그 당시에 한참 막 올라오는 이제 유재도 선수와의 시합에서 1라운드 KO 패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는데, 이분은 뭐 은퇴 후에도 그 연예계라든지 그쪽 그 비즈니스에도 좀 밟으셔가지고 프로모터도 하시고, 또 내 그 밴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혼혈아로 만든 그 밴드가 있었어요. 이한산호와 뭐 해가지고 무슨 밴드가 있어가지고, 그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청계천 가면 아마존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식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극장식 캐바레라 그래야 되나, 극장 식당, 술도 팔고. 술도 팔고, 예. 극장식 레스토랑. 거기에 그 어떤 고정팀으로 해가지고, 제 기억에도 지금 70년대 그 본트 팜플렛을 보면 그 아마존 선전에 보면 이한산호 씨가 보컬을 하고, 네. 약간 그 흑인 혼혈아가 뭐 기타 치고 해서 그 흑인 혼혈아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후에 뭐 연예 사업도 좀 하고, 또 프로복싱 뭐 프로모터도 좀 하시고, 그 후에는 또 제주도에 백화점도 하나 또 그 지어줬고. 전에 이제 한국권투연의 부회장도 오래 예, 하셨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극장식 식당, 캐바레 이런 데가 당시만 해도 전시 공간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션쇼 같은 것도 하고, 예. 뭐 낮에는 나름대로 문화 공간으로 덜어 쓰이기도 근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산호 씨의 그 밴드가 꽤 유명했던 것 같은 게, 그 광고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최모룡 씨라고 유명 배우와 배우. 예. 네. 강노식 씨라고 아주 또 유명 그 액션 스타가 있는데, 그분들도 밤무대에서 이제 노래하고 자기 무용단 데리고 다니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분들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포스터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밤무대 쪽에서는 상당히 좀 그 밴드로 활동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 어느 정도 부도 축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곤투협회 부회장도 하시고, 뭐 나중에는 백화점도 지시고. 그 제주도에 지은 백화점에서 최우수 선수가 그 올란도 네. 소토와 방어전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후에 백화점이 좀 도산을 했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유통 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제주도가 백화점이 안 돼.
그래서 백화점이 그 이한산호 씨 백화점은 이제 저도 그쪽 계통에 지금도 있어서 알지만 롯데백화점하고 제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챔피언 롯데백화점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도 그쪽으로 좀 거래를 하라고 롯데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롯데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래를 안 했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그 백화점이. 해서 아마 그 속된 말로 벌어놓은 돈 거기서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했는데 이 이한산호 선수는 강세철 선수와는 또 다른 아주 스마트한 미남에 굉장히 그 연예계 쪽도 발이 넓었고 또 인기도 좋았고 복싱 자체는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6,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을 또 우리나라 미들급의 어떤 계보를 잇는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한산호와 LAS라는 보컬 그룹이 그 체육관 이름도 LAS 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단호 선수가 그 LAS 체육관 소속이었고. 근데 이한산호 선수가 웰터컵 타이틀 매치 함정일 선수와의 경기 때 몸이 아프다고 출전 거부하는 바람에 저 프로모터들이 막 사기로 구속되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산호 선수는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주 복싱에 이렇게 막 목을 걸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프로복서도 좀 즐기면서 아주 다방면을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았던 그런 뭐 그랬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수완이 좀 뛰어나셨죠. 그래서 여러 쪽에서 많이 성공을 거두셨는데 지금 그 어쨌든 2000년대 이후로 그 소식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덴마크에서 프로모터 생활도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이단호 선수가 이제 오영호 선수한테 연패한 다음에 그것도 두 번 다 일방적인 KOP였잖아요. 그리고 가출 소동에 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북유럽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 복싱 흥행을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주호 선수가 덴마크 가서 시합을 했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 박사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펀치라인 복싱 토크 듣고 한번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이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나중에 나겠지만 주호 선수가 말년에 그 아유부 칼르레 덴마크의 원정에서 아유부 칼르레하고 논타이틀을 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는 그게 연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단호 프로모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말씀을 이한산호 프로모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한산호 씨가 거기에 어떤 교두보를 좀 마련할까 하고 갔다가 뭐 성사대 매치일 수도 있네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네요. 근데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단정해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 구본정 씨는 그 강세철 씨나 이한산호 씨에 대한 어떤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뭐 현역 때 생활은 제가 보지 못했고 저희도 뭐 시합을 다 뭐 풀로 보고 그런 건 없고 이세복서였다는 거 그리고 뭐 아까 이한산호 그 부회장님 하실 때 그때는 좀 그때 뵀습니다. 아무래도 권투 팬이라면 이한선호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외에도 항상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회장도 좀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한산호 씨 지금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때를 같이 하고 결국 이제 세계 챔피언까지 오른 김기수 씨가 있는데 자 뭐 김기수 씨 여기서 뭐 길게 논해야 되나? 너무 길게는 나중에 김기수 챔피언을 특집으로 한번 따로 한번 해야 해야 되니까 오늘은 간단히만 근데 이제 강세철 대 김기수의 한국 미들급 타이틀 매치 이게 61년 12월 7라운드 KO로 김기수 선수가 이기는데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이 경기 전부터 이거는 사전에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된 거다. 각본에 의한 매치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고요. 그리고 강세철 선수가 완전히 뻗어서 KO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7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출전을 안 했거나 뭐 타올을 던졌거나 기권했거든요. 그래서 관중들이 이거 말이 되느냐. 물론 그때까지 김기수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방석 집어 던지고 경관이 출동하고 아까 문제 그 도모 여배우가 패자 강세철을 얼른 이렇게 말하자면 챙겨가지고 같이 두 분이 이제 뭐 미리 체육관을 빠져나갔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김기수 씨의 전적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그 복스렉 쪽 그러니까 뭐 복싱 그 히스토리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그 미국 아는 분이 있어서 딥학이라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자주 연락. 김기수 씨에 대한 그 복스렉에 대한 전적에
복스렉에 나온 전적과 일본에서 나온 전적과 뭐 세 가지를 맞춰봤는데 하나도 맞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강세철 씨하고 김기수 씨가 2번 싸웠나요? 근데 그게 레코드에 기록된 건 한 번.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된 데도 있고 2번 된 데도 있어서 2번 된 게 그냥 중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데뷔 전인가 데뷔 이전쯤가 아마 김기수 씨가 강세철 씨하고 싸운 걸로 복스렉에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전적이 있었다는 근데 얘기도 그 있고. 이전에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 전적이 확인이 되면 그 합쳐진 전적이 총 전적이 되고 그 강세철 씨와의 시합 전에 전적이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있었다고 얘기만 나와 있고. 그런데 리턴 매치 기사는 당시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암만 뭐 올림픽을 나갔어도 그 당시에 프로 데뷔전 때 한국 타이틀 매치를 했다는 게 근데 복스레그를 보면 데뷔전에서 강세철 씨하고 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또 원로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서울운동장에서 시합을 몇 번 했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좀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김기수 선수는 아시다시피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8강전에서 네, 그 시합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벤베누티에게 억울한 판정패를 당했다고는 하는데 이태리 니노 벤베누티한테 이제 판정패를 당해서 탈락을 하죠. 그 벤베누티는 뭐 계속 이기고 그 금메달을 땄고 그래서 그 로마 올림픽 출전 후 이제 프로 데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강세철, 이한산호, 뭐 강규순 씨, 뭐 이 강규순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미들급 간판들을 연파를 하고 이제 그 세계 무대를 바라보게 되는 저거죠. 그 이후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아까 또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65년도에 그 일본에서 가이즈 후미오를 6라운드에 KO 시키고 그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그 한국에서 또 가이즈 후미오와의 재전. 그리고 김기수 선수는 뭐 그 당시 뭐 60년대만 해도 어느 세계 챔피언들도 다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원정에서 논타이틀전은 정말 많이 치렀어요. 일본이 킬러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태국에 가서도 네, 또 태국에서도 판정우승을 있어요. 거둔 기록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 또 동양 타이틀 미들급 방어전을 계속 치러오면서 세계 타이틀도 또 2번의 방어전을 갖고 그러면서 결국 마징기에게 타이틀을 뺏긴 후에 그 미나미 이사오에게 이제 타이틀을 내주고 다시 찾아온 다음에 명예롭게 은퇴하는 유명우 선수 같은 이제 그런 그 길을 걸었는데 참 신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신 전적이 2패죠. 2패 2무죠. 그러니까 2패가 그 마친키와 연패입니다. 미나미 이사. 미나미와. 예. 그래서 뭐 지금도 남은 자료를 보면은 복싱 자체는 그렇게 뭐 와일드하거나 아주 펀쳐는 아니지만 그 상당히 까다로운 복싱을 하는.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라는데 거기다가 그 상대가 그 니노 벤베누팀은 그 당시에 니노 벤베누티가 89년생이었나요? 무패였습니다. 전 네. 89가 아니라 60몇 69년생이었나 보다. 아마추어 프로 통산 한 네. 번도 패전이 그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베누티는 후에 다시 미들급으로 올라가서 에밀 그리피스와의 그리피스와의 그 3연전의 명승부를 펼치고 결국은 뭐 몬전한테 타이틀을 빼앗기지만 지금까지도 이태리를 대표하는 복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를 홈으로 불러 들여와서 뭐 판정에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뭐 물리치고 세계 챔피언이 됐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는 선수죠. 김기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특집으로 한번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김기수 선수가 명예롭게 은퇴하면서 그 타이틀을 최성갑 선수가 결정전을 통해서 동양 미들급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그 얘기는 임준배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죠. 그 이제 김기수 선수와 그 유재도 선수와의 그 사이 연결고리죠. 예, 그러니까 한 고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아주 초까지의 고 2, 3년의 그 공백을 이제 메꿔준 선수가 최성갑 선수와 이근택 선수였죠. 맞습니다. 예. 또 케이저스 나이도 예, 그래서 이제 최성갑 선수는 좀 장사 스타일, 그러니까 테크닉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그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선수였고 제가 실제 실물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이분도 기골이 장대했다고 그래요. 최성갑 선수도 해가지고 이 선수는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수 선수가 내놓은 타이틀을 일본 선수와 그 결정전을 해가지고 그 동양 미들급 챔피언이 되는데 이 선수가 챔피언 되는 후에 논 타이틀에 또 가네자와 히데오에 또 걸려요. 그래서 가네자와 히데오가 KO가 되고 사실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가네자와 히데오가
그 당시로는 한국인 킬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한국인 간판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고 이 선수도 한국계죠. 한국계. 예, 한국계죠. 근데 그 복싱을 하는 거 보면 주니아미들 쳐놓고도 좀 호리호리한 체격. 하지만 굉장히 회초리 같이 그 좀 치는 펀치. 그래서 한국 선수들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고 72년도인가요? 한국에 와서 그 유재도 선수와 그러니까 서로 동양 챔피언일 때 유재도 선수가 동양 미들급 챔피언이고 제대로 다운당한 그 경기에 가네자와 히데오가 이제 주니아 미들급 동양 챔피언일 때 챔피언 대 챔피언으로 붙었는데 거기서 아마 유재도 선수가 아마 자기 생애 정말 제대로 다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 그 직관을 했는데 KO패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카운트 굉장히 롱 카운트를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무승부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유재도 선수가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자기 한 체급 밑에 그 선수에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후에 다시 논타이틀을 대구인가 부산에서 해서 뭐 이기긴 했지만 이 가네자와 히데오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 선수에게는 좀 그 껄끄러운 그 선수였고 이 가나자와 히데오가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했던 그 도쿠야마 마사노리 홍창수 선수의 매니저죠. 같은 한국계로 같은 자이니치. 그렇죠. 제이니치. 그 결국은 또 조인주 선수의 타이틀을 가져가는 역할을 그 가나자와 선수가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네자와 선수도 이제 말년은 뭐 거의 연패였죠. 그렇죠. 예, 뭐 프레셔 이시바시한테 그 자국 라이벌전부터 해가지고 워낙 그 등치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아마 그 임재근 선수에게 그 동양 타이틀 내주는 그 케어페로 아마 마지막을 아마 장식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타이틀 9차 방어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재도 선수와의 사이에 최성갑 선수가 이제 잠깐 있었고 그 최성갑 선수의 그 방어전 상대로 나선 것이 이제 이금택 선수죠. 선수. 예, 그래서 이금택 선수는 그 아마추어 경력이 굉장히 길었죠. 길었고 정말 복소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좀 프로 데뷔는 늦었지만 이미 그때 벌써 코가 이렇게 휘어진. 예, 휘어져서 맞아서 정말 휘어져서 정말 호흡이 잘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외모를 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 노장 같은 이미지고 스피드는 굉장히 없었어요. 스피드는 굉장히 없지만 그 뭐랄까 상대방을 이렇게 계속 압박해 나가는 복싱 뭐 그런 복싱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최성갑 선수하고 이금택 선수가 같은 우리나라 선수끼리 동양 타이틀 매치한 게 저는 그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경기가 네. 최성갑 선수와 이금택 선수와의 동양 미들급 타이틀 매치가 네. 국내 선수끼리의 동양 타이틀 매치의 효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그 같은 우리나라 선수끼리 동양 타이틀 매치 한다는 게 아마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미들급이 선수층이 뭐 얇다곤 하지만 일본도 나름대로 그 미들급은 굉장히 그 선수층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필리핀 선수들도 미들급이 그렇죠. 뭐 강자는 아니지만 꽤 많았어요. 벤 알라곤부터 해서 그 아주 그 단골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최성갑 선수와 이금택 선수의 그 동양 타이틀 매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금택 선수가 최성갑 선수를 이제 이기고 챔피언이 되는데 이금택 선수도 뭐 그 롱런을 하지 못하고 그 바로 그 캐시어스 나이토 그 이제 유재도 선수와 아주 여러 번 싸우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낯익은 캐시어스 나이토 후에 이제 박종팔 선수와도 하는 그 캐시어스 나이토에게 일본에서 타이틀을 뺏기죠. 캐시어스 나이토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이었죠. 그래서 주일미군이죠. 주일미군, 네. 주일미군이어서 흑인 계통이었고 네. 그 닉네임 자체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초창기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 네. 자기는 동양의 캐시어스 클레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캐시어스 나이토로 그래서 이름을 지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머리를 그 당시에 그 소울 트레인 같은 거 보면은 나오는 그 70년대 그 뻥 맞은 폭탄 맞은 그 흑인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 유재도 선수가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되고 이제 캐시어스 나이토와 동양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이 시합은 뭐 시합 전부터 상당히 승산이 뭐 있었던 시합이었고 뭐 예상대로 이제 KO 승으로 그 동양 챔피언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유재도 선수의 그 아주 긴 동양 챔피언 제위 시간이 시작되고 20몇 차 방송. 22차입니다. 22차. 22차. 그리고 이제 이금택 선수의 뭐 마무리를 짓자면 그 이금택 선수는 그 최성갑 선수에게 진 후에 한일전 몇 번을 하면서 재기에 성공하고 그 유재도 선수의 동양 타이틀 방어전에 한번 나서죠. 그래서 1차전은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국내 인기리 또 동양 타이틀 매치네. 했지만 그 2차전에서
더 성장해버린 유재도 선수에게 그 이금택 선수는 이미 그때 30세가 넘고 그 당시 시합을 보면 뭐 허리 둘레가 굉장히 두꺼워져가지고 이미 뭐 그렇게 운동을 한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상태로 올라와서 3회 바디 맞고 간단히 KO되면서 이제 프로 캐리어를 마감하게 되죠. 그때는 26, 27만 되면 노장 복서 소리를 듣다니까요. 그렇죠. 27이면 은퇴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30에 권투를 했다는 건 그 네, 자체로서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아마 거죠. 유재도 선수의 마지막 시합이 32? 뭐 이 정도니까 굉장히 노장. 46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필은 47년생이신데 이제 78년 11월인가 그때 강원 강원 선수의 선수와의 그 마지막 방어전이 마지막 시합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33 정도. 네. 근데 강세철 선수를 생각하면 좀 불가사의죠. 네. 그러니까 만 60년대 그 당시에 만 34, 5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또 하시고 동양 챔피언이 됐을 근데 테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그 아무래도 중량급 선수들이 좀 그 더 나이를 먹어서도 체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그나마 경량급보다는 쉬워서 그런지 중량급 선수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하는 경우가 그때부터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량급은 의외로 그 경량급에서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았고 조민 선수도 상당히 그 오래 하셨죠. 예, 오래 하시고 나이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나이 거기야 뭐 다 노장 소리를 들으셨지만 어쨌든 뭐 현역 생활을 계속 해 나가셨죠. 근데 정복수, 송방원, 강세철 시대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활동을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이 2차 대전 말기에 모든 스포츠 행사를 금지시키잖아요.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뿐 아니라 아예 다 해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축구, 야구, 농구, 복싱, 뭐 체육관도 다 문 닫게 하고 그래서 몇 년의 공백이 있는 데다가 6.25 때 실제로 또 공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얼만큼 멍성했냐면은 그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송모라는 복서가 유명을 달리 하실 때 미군하고 했죠. 네, 미군하고 근데 그때 체급 차이가 5체급 차이인가 네,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군은 그 거의 라이트 헤비급 라이트 정도고 헤비,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분은 글쎄 주니어 페다? 아 주니어 페더 그- 슈퍼 페다? 네. 그러니까 주니어 라이트 뭐 요 정도? 근데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은 한 번 다운 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다운을 당했겠죠. 다운을 당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일어나서 막 달려드니까 관중들이 오히려 열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거는 정말 넌센스 매치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범죄 행위다라는 어떤 준엄한 기사들이 좀 보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프로복싱 사망 사고 1호가 되셨죠. 네. 예, 첫 사례예요. 첫 예.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공백기가 10년 정도 있기 때문에 30몇 살이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가 이제 후속으로 받쳐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옛날 레코드를 가지고 네. 그 나이 때까지 활동을 하신 거고 실제로 실력도 정상급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개체량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 그렇겠죠. 네. 당시에 뭐 당일 개체량인데 그 지켜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들급은 오바가 없었을 것 같아. 그게 제일 무거운 체급이니까 위로는 그냥 안 따졌을 것 같더라고. 이게 돈도 뭐 관중들이 많아가지고 가만히에 쓸어 담았다는 네. 전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에 쓸어 담았다는 걸로 이게 봤을 때 굉장히 엉성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의문인데 그때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뭐냐? 아, 너는 프로 스타일이니까 아마 그만두고 이제 프로를 해라. 그럼 프로는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마는 위통을 벗고 3라운드 하는 거고 프로는 셔츠를 입고 4라운드 하는 거라고. 그 지금하고 반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프로 시합에서 위를 입고 하는 거는 그런 40년대 거는 50년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진. 사진을 본 적이 없고 50년대 사실 복싱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서커스하고 맞먹는 그런 구경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화된 스포츠라기보다는 그 볼거리도 없고 하는 데서 그 특히 뭐 축구나 그 농구 같은 구기가 아니고 정말 원초적인 거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50년대 복싱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60년대가 되면서는 그 헤게모니를 프로레슬링이 갖고 가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프로레슬링도 우리나라 전성시대가 됐던 게 그 프로복싱이나 프로스포츠는 직접 그 치고받는 격기이기 때문에 농구나 축구나 이런 다른 스포츠와는 약간 또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뭐 그런 스포츠였죠. 예. 그리고 강세철 선수 수기 중에 어떤 경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워낙 이제 일방 독주를 하게 되니까 흥행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한 경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프로모터와의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올라가서 판정패한 경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경기인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적도 그 당시엔 굉장히 불투명했고, 아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기수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초의 세계 챔피언인데 그 기록조차도 그 김기수 선수의 기록조차도 지금 특히 그 초년병 시절 게 정확하지가 않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 복싱 그 어떤 초창기의 사료가 굉장히 그 자료가 많이 지금 누락돼 있고 빠져 있는 상태죠. 기록을 얘기하자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 예전 기록이 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그걸 토대로 뭔가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짚어 보는데 6.25라는 어떤 그 비극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60년대, 70년대 기록조차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누락된 전적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예전 복서들에게는. 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첫 세계 챔피언인 김기수 선수의 전적이 그럴 텐데 뭐 다른 복서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뜻 생각나는 게 구상모 선수 그 전적도 데뷔 초 전적은 폭스렉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자료도 어디 가서 뭐 증빙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상모 선수도 그 상당히 그 데뷔 초에 연속해 우승을 했는데 폭스렉을 보면 그 데뷔 초가 없어요. 아, 그 복스렉에 그거는 제가 이제 올리면 됩니다. 구상모 선수의 전적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국내에 있는 기록은 다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록 자체가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지금 기록을 이렇게 올리면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들급을 잠깐 지금 뭐 중간 결선 해보면 그 강세철 씨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한산호, 김기수 씨, 그 다음에 어떤 잠깐 그 중간에 이금택 씨, 그 다음에 최성갑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우리나라 미들급을 그 제패를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유재두 선수가 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유재두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구본정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유재두 챔피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물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 뭐 직접 보진 못했고 아까 그런가? 아주 어렸을 때요? 네. 그렇죠. 세계 챔피언 그 75년도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마지막 오이치를 아주 통쾌하게 KO로 눕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경기를 직접 봤다면은 정말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통쾌하게 이겼기 때문에 거기 주심이 뭐 벌써 끝난 경기를 막 무리해서 막 시켜가지고 거의 뭐 실신 상태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오이치는 그 전에 타이틀 뺏길 때도 그 알바라도한테 아주 거의 같은 주심이죠, 요시다. 그렇죠. 네, 항상 그 단골 주심이 얘는 그래도 일어날 거야 하고 아마 계속 붙였던 것 같고. 그때 마지막 오이치와 그 유재두 선수 매치 메이킹이 된 다음에 마지막 쪽에서 유재두 선수의 그 경기 테이프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테이프가 없었나 봐요. 왔었죠, 그래서 진짜. 네. 그러면 테이프가 없으니까 아예 경기를 하겠다. 경기를 하는 걸 직접 와서 봐라. 오자키 노부요시와의 시합을 와서 보고 굉장히 엄살을 떨었어요, 마지막 오이치가. 네, 마지막 오이치가 아무래도 도전자를 잘못 고른 것 같다 등등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유재두 선수를 시작을 하면 지명전 아니었나요? 지명전이었죠. 지명전. 막 계속 피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지막 오이치가 WBA, WBC 동시 타이틀인데 WBA와 WBC의 1위가 틀렸어요. 그래서 각자의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엘리샤 오베드였나 미구엘 데 올리베라가 WBC 지명을 받았고 미구엘 데 올리베라. 미구엘 데 올리베라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 마지막 오이치는 미구엘 데 올리베라가 2번을 싸웠었죠. 했기 때문에 뭐 흥행성도 떨어지고 그때까지도 세계 타이틀 매치가 한일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일전이 한 번도 없어서 뭐 흥행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내심 유재두 선수를 이게 자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WBC 타이틀을 내놓고 WBA 방어전을 가진 거죠. 했는데 와지마로선 그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유재두 선수는 뭐 처음 초창기부터 뭐 얘기 좀 아니, 해주시죠. 유재두 선수 경우도 김기수 선수처럼 네. 추후에 이제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서 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유재두 선수의 방어전은 우리 임준배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또 현장에 직관하신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산에서도 꽤 하셔서 부산 시합은 제가 못 봤고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참 유재두 선수의 그 동양 타이틀 방어전사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뭐 정말 통쾌한 승리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압승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지 그래서 않죠. 뭐 오키다겐 같은 그 별벌이 선수한테 거의 기절하게 쓰러져 가지고 롱 카운트로 겨우 살아난 적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 필리핀 선수 알베르토 크루즈라는 선수가 정말 지지별렬한 시합으로 무승부한 적도 있고 또 주호 선수에게 10라운드 KOP한 경기는 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해서 근데 뭐 어떤 명선수든지 타이틀을 20차 정도 방어하게 되면 그 20차 방어한 게 다 명쾌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유재두 선수의 21차인가요? 2차? 22차로 22차. 강흥원 선수와의 1차까지 하고. 그런가요? 그 21차 방어전은 아마 앞으로도 안 깨질 거예요. 특히 미들급에서의 깨질 수가 없죠. 미들급에서 기구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어떤 트렌드가 한 체급을 이제 하면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위체급 올리고 하기 때문에 같은 체급에 같은 타이틀을 그렇게 뭐 21차 그거는 아마 뭐 한동안이 아니고 거의 뭐 동양 기록으로는 안 깨질 기록이죠. 조루이스의 25차, 유재두의 21차. 그리고 이제 이 중량급은 불멸의 기록이네. 중량급은 경량급하고 틀려서 저마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잘못 걸리는 그 확률이 경량급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률이 많죠. 그래서 하여간 유재두 선수는 후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훌륭한 선수였고 다만 이제 항상 그 거론되는 정신력에서 조금 더 그 어떤 강했으면 좀 더 그 큰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남죠. 연습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유재두를 꺾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스파링을 하면 몬존도 이긴다 그랬어요. 스파링 같이 하면 몬존도 이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복싱 팬들에게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제 유재두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게 75년 6월이고요. 네. 이제 가네자와 히데오가 주니어 미들급을 점령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체급의 동양 챔피언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을 때 75년 3월이죠. 미넨 올림픽 대표였던 하드펀처 임재근 선수가 이제 출연하면서 이 가나자와를 스톱시키고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국내로 가져오게 됩니다. 주니어 그 얘기부터는 다음 2부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부 마무리는 임준배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이게 벌써 1년째 하는 얘기인데 코로나가 이제 끝이 보이죠. 어차피 뭐 박멸은 못할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지금 뭐 그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뭐 축구도 그렇지만 복싱도 다 관중들도 되돌아오고 또 빅카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KBM도 12월에 그 유관중으로 WBC 실버 아시아 타이틀 매치 2대 타이틀 매치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같이 뭐 소규모가 아니고 그 대학교 체육관 강당에서 유관중으로 하고 TV 중계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복싱 경기 직관 못해서 답답하셨던 분들 그날 한번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